라면은 튀겨야 한다. 육칼은 튀기지 않아서 더 쫄깃하다. 바람이 생면 식감을 살렸다. 맛 달란다. 생면 식감 육칼. 자, 행거하자. 셀프. 셰프. 베프. 베스트 프렌드잖아. 엠브 화상 영어 라이브. 펌프. 파이프. 왜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죠? 내 아이를 위해 안전운전할 뿐인데. 안전운전하면 사고날 확률도 줄어드니까.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악사 다이렉트. 혼자일 때도 오뚜기 피자, 함께일 때도 오뚜기 피자, 축하할 때도 오뚜기 피자. 완전 맛있어. 피자도 오뚜기로 즐기세요. 카페에서 즐기던 우유 거품이 살아있는 리얼 라떼. 이 라떼 진짜다. 카페보다 좋아지다. 루카스 9 라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Look at these faces. Withstanding the agony of every muscle torn apart. More. For what? For this moment. Done. Dynafit.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세상의 진리다. 부드러운 혁명 2017 K7 탄생. 처음 스타일 그대로 부탁 케어. 하이모 애프터케어 시스템 독보적이다. 1588 모발.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고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더 수사합니다. 바로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을 한 후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 특검팀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이 특검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비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든 것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윤선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헌재가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에 착수해 첫날부터 경로를 벌였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 짚어봅니다. 박 대통령이 서면으로 낸 탄핵 심판 최종 진술이 지시를 받고 일을 한 청와대 전 수석 등 측근들의 법정 증언과 크게 달라 논란입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 따져봅니다. 3일절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박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친박 보수단체가 처음으로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할 예정이어서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도 우려됩니다. 새우나 꽃게처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얼려서 파는 냉동 수산물의 중량을 부풀린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얼음막을 크게 입혀서 무게를 늘린 뒤 더 비싸게 팔아왔습니다. 삼성이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계열사별 독자 경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룹 궁체는 올 상반기가 마지막이 됩니다. SBS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과 함께 대선 주자별 호감도와 검색량 등을 분석한 SBS 빅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숨은 표심에 주목하는 지수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뇌물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날입니다. 특검의 판단이 법적으로 맞든 틀리든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 동안의 수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만 피의자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로 이관된 박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1가지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 마지막 날인 오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을 받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건부 기소 중지도 고민했지만 검찰 수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다 고려해 봤을 때에는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한 후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수사 종결 처리의 하나인 기소 중지를 할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 착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없애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치면서 박 대통령의 혐의는 11개로 늘어났습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 일가의 거액을 지원하는 대가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혐의입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는 공범 관계에다 경제적 공동체로 봤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하고 비협조적인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8개의 혐의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하지 못한 채 박 대통령 수사와 기소 여부의 공을 검찰로 넘기게 됐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들 가운데는 삼성 수뇌부가 5명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다른 기업들 수사는 검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특검이 오늘 기소한 인물 명단에는 삼성의 넘버 1, 2, 3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구속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룹 컨트롤 타워를 맡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미래전략실 2인자 장충기 사장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 씨의 딸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모두 433억 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또 실무를 담당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는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특히 면세점 관련 로비와 수사정보 사전 입수 의혹 등이 불거진 롯데그룹과 면세점 사업과 최태원 회장 사면 관련 의혹이 제기된 SK그룹이 검찰의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다만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은 기업인들에 대해선 출국 금지를 푸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역대 최장의 수사기관과 역대 최다의 수사 인력에 걸맞게 성과도 역대 최고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속돼서 수사 재판에 넘긴 사람만 모두 30명입니다. 주요 구속된 인사들의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합병건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 장관이죠.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 특혜 비리와 관련해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그리고 김경숙 전 학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재 원장의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박채윤 씨, 김영재 원장의 처죠. 이렇게 구속된 인사들입니다. 자, 이런 면면들만 봐도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을 들을 만합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아주 미진한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검 수사의 명과 암,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 종료일 아침, 특검 사무실로 감사 리본을 단 꽃바구니가 배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뇌물 혐의와 블랙리스트 수사, 2대 학사비리로 여러 권력자들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물론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전 대통령 자문위를 비롯한 5명을 기소하는 등 무려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넘지 못한 한계도 분명합니다. 검찰이 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에도 불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여전히 미궁이지만 당사자를 상대로 묻지도 물증을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마지막 브리핑, 마지막 인사에 기자들은 박수로 답했습니다. 수사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더 중요한 공소 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특검이 제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특검도 열심히 하고. SBS 윤나라입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한 일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든 거라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민경우 기자입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쓰인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김 전 실장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진보 세력에 편향 지원하던 것을 바로잡는 차원이었던 겁니다. 두 정부의 코드 인사가 극심했던 건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특검이 두 정부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지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수사 자체도 직접 공격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최순실 씨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최 씨 관련 수사만 하도록 한 특검법을 어긴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돼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구속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운용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해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개입한 부분이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 측 역시 일선 공무원들은 이를 막으려 애쓰기도 했다며 블랙리스트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김 전 실장 측과는 사뭇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김기춘 전 실장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면은 이거 잘못하면 공소 유지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8명이 잔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피의자가 구속이 되거나 수사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재판에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공소 유지가 수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거나 돌발 상황에 검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가 더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소 유지라는 게 수사를 직접 했던 검사가 유지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아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에서도 직접 수사를 중요한 사건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공판 전담 검사 외에 직접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관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수사의 또 최종 목적은 결국 이 단죄 아니겠습니까? 대법원까지 유죄를 유지해 나가는 게 공소유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검사 8명을 잔류시켰다는 건 그만큼 특검이 유죄 입증을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특검이 이제 오늘로 종료가 됐는데 아직 수사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K재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수사. 뭐 검찰로 넘긴다는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특검 이전에 검찰 단계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를 지금 해봤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아서 검토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라는 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삼성 이외에 롯데나 SK 같은 이 뇌물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특수본으로 넘어오면 이 두 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주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 중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결국 그냥 입건을 해버렸어요. 특별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피의자 기소 중지한다는 건 결국 이 피의자를 수사할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다시 수사를 할 경우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기소 중지 사건에 대해서 제기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좀 번거롭습니다.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좀 맞물려서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다 이런 기류가 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헌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대통령에 대한 기소 중지 여부를 결정해도 뭐 너무 늦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고 결과에 따라서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병우 전 수석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아예 기소를 하질 않았어요. 네, 미완으로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검 수사의 제약이라는 게 시간적 제약 외에도 결국 이 국정농단 사건에 국한에서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 전 수석 민정수석 당시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검찰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보강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허용된 수사 범위 안에 든 것이 별로 없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탄핵 심판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젯밤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오늘부터 곧장 평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1시간 반 동안 경론을 벌였습니다. 이 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결론을 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박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들은 출근하자마자 바로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의는 재판관만이 모두 모여 각자의 의견을 논거를 들어가며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논거를 평가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올바른 결론을 찾아가는 공동작업 방식입니다. 비밀이 절대 원칙이라 재판관들은 이 기간 대인 접촉을 피하고 점심도 가급적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으로 해결합니다. 모든 게 비밀이라는 것 외에는 정해놓은 규칙도 없고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 외부에 알려진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 표결 절차는 거수 등의 방식이 아니라 각자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례상 주심이 먼저, 이후에는 부임이 늦은 재판관부터 시작해 마지막 재판 소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문 초고를 8명의 재판관들이 회람을 해서 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 초고가 완성이 되면 비로소 선고 기일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평의를 통해 의견이 모이는데 보통 2주쯤 걸립니다. 다만 최종 평의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이 재판관 가운데 누군가가 다음 날에라도 생각이 바뀌면 선고 이전에는 평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 막판에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겁니다. 각 재판관은 평결에서 인용, 그리고 기각, 또 각하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에 손을 들게 됩니다. 이 중에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같은 이유 때문에 내용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이 왜 각하를 강조하고 나선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측 시위대의 구호에 탄핵 각하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근 국회가 탄핵 소추안 의결 전에 탄핵 사유를 직접 조사해보지도 않았고 사유 13개를 한데 묶어 투표한 것도 문제라며 내용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심판을 그만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관 2명이 각하를 택하면 나머지 1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기각되는 만큼 사실상 반대표지만 기각보다는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절차적으로 각하가 먼저 성립이 된다면 각하가 맞는 거죠.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지만 헌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추 의결 전 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이고 사유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표결하는 것도 국회의장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또 재판관 9명 전원이 판단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칩니다. 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결정문에서 헌재는 재판관 일부가 공석이라도 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각하나 연기 주장은 이미 헌재가 확립한 선례와 배치되는 만큼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써가면서 모든 탄핵 소추 사유를 부정했는데
사실은 장훈경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훈경 기자, 우선 탄핵 소추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업들이 한 770억 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 대통령은 이게 모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돈 냈다고 한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어제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가 새롭게 공개됐는데요. 네. 이 기금 출연 사실은 나중에 알았지만 미리 알았다고 해도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거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김승현 회장의 경우에는 청와대 요청을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단 지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실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는 이 대통령이 기업의 출연 액수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네. 어제 법정 증언에서는 32년 동안 포스코에서 일했다는 이 최모 부사장에게 검찰이 미르나 K스포츠재단처럼 이렇게 갑자기 전화 와서 수십억 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래재단이 기억난다. 그 외에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재단이라는 거는 50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강제로 모금을 해서 만든 재단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이 이래재단에 돈을 적게 냈다는 이유로 네. 전두환 정권에 밉보였다가 그룹이 해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미르, K스포츠 뭐 이런 재단이 있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온 적이 있었죠. 네, 강일원 헌재 주심재판관의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재단이라면 안종범 전 수석이 나중에 증거 없애라, 청와대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마라. 대체 이런 말을 왜 했냐는 겁니다. 이 당시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거기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는데 이 질문이 아주 콕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 의견서에도 여기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청와대 문건이 이제 유출된 거, 그것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가 문건 유출 지시한 적 없다. 네. 이 말은 사실 거짓에 가깝습니다. 네. 이 대통령 진술 서면은 그간 특검이 밝혀낸 수많은 통화 기록과 관련자들 사이를 오간 문건 파일 등 증거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정호성 전 비서관은 170여 건의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건넸고 그중 절반 정도가 수정돼서 되돌아왔다. 이거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은 자료를 수정할 능력은 안 되지만 네. 이 대통령이 의견을 구해보라고 지시했고 거의 매일같이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내고 통화했다. 이렇게 진술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 건데 부인을 했단 말이죠. 정유라 씨 초등학교 동창 부모가 운영하던 그 자동차 부품업체 있잖아요. KD 코퍼레이션인가요? 이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대통령이 이게 최순실 씨하고 관련된 건지도 모르고 정말 유망한 중소기업을 키우라고 부탁을 했던 거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실제 현대차는 이 KD 코퍼레이션과 성능 테스트도 없이 10억 원 정도의 납품 계약을 맺어주고 네. 이 KD 코퍼레이션은 그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명품 가방과 4천만 원의 현금을 건넸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9일 헌재 변론에서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보고를 받아서 KD 코퍼레이션을 알았기 때문에 이 KD 코퍼레이션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대통령 의견서에는 최순실 씨가 KD 코퍼레이션을 소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대체 이 회사를 누가 소개했는지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의견서가 최순실과의 관계를 더 자백을 한 셈인 것도 되겠네요.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월호 7시간은 규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마자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지시도 했다. 이렇게 의견서에 또 나왔단 말이죠. 네. 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이번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네. 미용시술, 의료처치 이런 거 다 사실 아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밝혔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따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질문을 받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곤란해서인지 헌재에 직접 나오진 않고 서면만 제출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공허한 의견서였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해산물은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꽁꽁 얼려서 파는 경우가 많죠. 이런 냉동 수산물을 녹여서 저희가 무게를 한번 재봤더니 소비자를 속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98주년 3.1절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대규모로 열립니다. 특히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측이 처음으로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행진의 시간대는 다르지만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도 우려됩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측은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광장과 맞닿은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집회 뒤 오후 2시 반부터 태극기 집회 측으로선 처음으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합니다. 행진 코스는 모두 5갈래로 세종대로를 지나 신교동 사거리와 삼청로 그리고 헌법재판소 방면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탄핵 반대 측이 먼저 행진 신고를 했다며 촛불 집회 측의 행진은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촛불 집회 측에도 충돌 우려가 적은 2개 코스에서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촛불 집회 측은 저녁 7시부터 청와대 쪽으론 효자로를 거쳐 창성동 별관까지, 헌재 쪽으론 동십자각에서 안국역 사거리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태극기 집회 측과 동십자각에서 안국역 사거리 구간이 겹치지만 예정된 행진 시간대는 다릅니다. 경찰은 시간대를 지켜 행진하도록 유도하고 광화문 광장에 300m 간격을 두고 차벽을 세워 양측의 접촉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3.1절인 만큼 탄핵 찬반 참가자 모두 태극기를 들 예정인데 촛불 집회 측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의 노란 리본을 태극기에 달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1절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론 분열과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며 탄핵 심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탄핵 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내일 3.1절을 앞두고 각종 기념 행사를 준비한 주최 측들이 태극기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극기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상징처럼 쓰이다 보니 자칫 오해를 살까 걱정하는 겁니다. 생생 리포트 이호건 기자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집 시무장에서 열린 3.1운동 기념사업 선포식 현장입니다. 대형 태극기 하나만 걸려 있습니다. 3.1운동 기념식에서 쉽게 볼 수 있던 소형 태극기가 이 행사에선 자취를 감췄습니다. 3.1절이면 늘 태극기가 나붙기던 광주 민주회종 앞마당에서도 올해는 태극기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이제 손 태극기를 나눠주려고 했는데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배부를 안 하는 걸로. 3.1운동의 본고장 천안시는 만세 플래시몹 행사에서 태극기를 아예 빼버렸고 서울 종로구도 내일 보신각에서 소형 태극기를 나눠준 뒤 행사가 끝나면 바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태극기가 탄핵 반대의 상징처럼 쓰이는 데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안까지 태극기를 동원하면서 자칫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98주년 3.1절을 앞둔 지금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태극기 하면은 그 박사모들의 그게 떠오르긴 해요. 터무니없는 말들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게 저는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그런 하나의 애국심, 나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건 꼭 가지고 있죠. 급기야 광복회는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국기 사용은 국기 모독이고 3.1절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건 스스로 국격을 깎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3.1절만큼은 통합 정신을 음미하며 태극기를 흔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전국 최대의 개고기 유통시장인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잦은 정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살아있는 개 우리와 안쪽의 도살장을 철거하는 건데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식용 개들이 갇혀있던 우리를 철거하기 위해 소독 작업이 진행됩니다. 성남시가 상인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 해 8만 마리의 개고기가 유통되는 모란시장의 개 우리와 도살장을 철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모란시장에 있는 한 개 우리입니다. 많을 때는 이곳 한 곳에서만 100여 마리가 넘는 살아있는 개들이 전시되고 유통됐는데요. 지금은 철거 작업이 진행돼 보시는 것처럼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 형성되기 시작한 모란시장은 주변에 주거지가 늘면서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매년 복날이면 동물보호단체들의 단골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회 지탄도 많이 받고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분들께 와가지고 항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고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체결을 해서.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불이추이는 3억이에요. 지금 식당 30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도 못 잡고 오면 그냥 다 굶어 죽는데. 시장이 둘로 쪼개지면서 철거가 진행되는 시장 거리엔 어색함이 감돕니다. 반대 상인들은 아예 상인회를 따로 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저희하고 그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합의를 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온상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50년 만에 새 단장에 나선 모란시장의 앞날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꽃게나 새우 같은 수산물은 냉동 유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냉동 수산물은 얼음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가기 마련인데 이런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가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송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물보다 저렴한 냉동 수산물은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이 주로 찾습니다. 잡자마자 급속 냉동시킨 꽃게와 새우, 아예 얼음막을 두껍게 씌워 포장한 수산물도 많습니다. 이렇게 꽁꽁 얼린 냉동 수산물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녹여서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지 않는 한 표시된 중량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얼리기 전 무게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700g짜리 냉동 오징어를 상온에서 녹여봤습니다. 1시간 뒤 잰 무게가 670g. 얼음 무게가 빠지면서 가벼워진 겁니다. 허용 오차 감안해도 15g이나 덜 나갑니다. 이런 눈속임을 알아채는 소비자는 거의 없습니다. 아셨어요? 혹시 얼음을 뺀 무게인지 아닌지? 아니요, 잘 몰랐어요. 그냥 그 자체 무게인지 알았어요. 식약처가 냉동 수산물 42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24개의 중량이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서 미달했습니다. 일부 냉동 새우살은 표시된 무게의 절반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고 논우렁과 해물모둠, 수입산 주꾸미도 20-30%나 중량이 덜 나갔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중량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음 무게만큼 양심을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적발업체의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삼성이 오늘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 그룹 해체로 볼 수 있는데 경제부 정호성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어떤 조직입니까? 일단 각 계열사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지배구조 개선 문제라든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때는 비서실로 불렸고요. 이건희 회장 때는 구조조정본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총수 직속 조직으로 총수일과 관련 업무 그리고 인사나 기획, 법무를 총괄하는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미래전략실 해체가 삼성 쇄신의 중심이 된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최순실 모녀에게 거액을 지원한 배후로 이 미전실이 지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이 되니까 미전실 해체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상당히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검 기소 시점에 이 미전실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쇄신 의지를 밝힘으로써 이 향후 재판 과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삼성 경영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네, 오늘 미전실 해체와 함께 미전실 팀장들도 전원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지성 그리고 장충기 사장은 물론 인사나 대관, 홍보를 맡는 이 삼성의 핵심 수뇌부들이 모두 다 물러난 겁니다. 사실상 그룹 해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 계열사 중심으로 각자의 경영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삼성 그룹 이름으로 치러지는 공채도 없어지는 거겠네요. 네, 삼성 그룹 공채는 올해 상반기 채용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열사별로 필요 인력을 공채를 하거나 아니면 수시 채용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쇄신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빠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이 2008년이죠.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후에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 했습니다. 약 1조 정도 되는데 오늘 쇄신안에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삼성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핵심
핵심 수뇌부 물러나고 전폭적인 쇄신 선언인데 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앞으로 과제는 전자나 물산, 생명 이 각 계열사들이 정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 경영과 어떤 혁신을 하는 것일 겁니다. 말뿐인 쇄신이 아니라 실제 경영에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날 때 삼성을 보는 어떤 싸늘한 시선에도 분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며칠 침묵하던 북한이 말레이시아로 고위급 대표단을 전격 파견했습니다. 김정남 시신과 용의자 리정철도 넘겨달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임상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동일 전 북한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를 대표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도착과 동시에 방문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망한 북한인, 즉 김정남의 시신과 용의자 리정철을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The question of return of the body of the deceased, of the release of the DPRK citizen. 리 전 대사는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우호 관계를 언급하면서도 외교적 갈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북한 국적의 리정철과 2명의 여성 용의자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국적의 2 여성 용의자의 구금 기간은 내일, 또 화학물질 전문가인 리정철의 구금 기간도 사흘 뒤면 끝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구금 기간 만료 전에 이 3명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된 군장비 업체 2곳의 등록도 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물밑 중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의 승자는 트럼프, 패자는 여론조사란 말이 있었습니다. 예측이 대부분 빗나간 거죠.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대선 1년 전부터 시작된 구글 트렌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언급량에서 빨간색,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놓쳤던 숨은 표심을 잡아낸 겁니다. SBS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기업 다음소프트와 함께 오늘부터 주간 단위로 대선 주자들의 SBS 빅지수를 발표합니다. 이게 각 후보의 지지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유권자 각각의 민심의 변화를 읽는 그런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부 김정윤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정윤 기자, 우선 이 SBS 빅지수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SBS 빅지수는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네. 포털 검색량과 유튜브 조회수를 합쳐서 관심도를 집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SNS와 웹상에서 각 대선 주자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량을 호감도로 집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각종 뉴스에 언급된 것을 주목도로 집계를 해서 3가지를 합치게 됩니다. 자, 이걸 주간 단위로 집계를 한다는 건데 그럼 지난주 집계도 나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월 넷째 주 SBS 빅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250, 안희정 242, 이재명 234, 안철수 227, 황교안 220으로 나왔습니다. 네. 3가지 수치를 좀 합산을 한 건데요. 이게 300점 만점은 아닙니다. 일단 주자들 전체적으로 저게 이제 지난주와 비교인데 조금씩 떨어졌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사람들의 관심이 좀 몰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각 주의 집계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빅지수를 오늘 처음 공개를 하지만 이 지난 1월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근 한 달간의 SBS 빅지수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쪽이 좀 2월 첫째 주인데요. 예. 2월 첫째 주에 이 변화가 좀 크지 않았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안희정 지사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등의 상승세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2월 둘째 주부터는 조금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네. 안희정 지사는 그대로 좀 2위권을 유지를 하는 반면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래프가 좀 꺾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요? 2월 첫 주에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이때 그래프가 변동한 이후 2월 1일 날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불출마 선언을 예. 했습니다. 그러자 안희정 지사 바로 다음 날 대연정 공식화하면서요. 예. 계속 화제성을 이어갔고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죠. 반면에 황교안 대행은 뭐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별다른 화제성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한때 빅지수 2위까지 올라갔다가 지난주에는 빅지수 5위로 내려왔습니다. 뭐 그런 시점에서 회자되는 단어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 웹과 SNS 상에서 이 대선 주자별로 회자되는 이 키워드들을 보면 뭐 문재인 전 대표 국민 경선, 캠프, 촛불 이런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 한번 보실 텐데요. 안희정 지사 뭐 발언, 선의, 지지율 이런 게 눈에 띄는데요. 뭐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선의 발언이 화제였지 않습니까? 회자가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황교안 대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수사, 특검, 특히 이제 지난주 논란이 됐었던 시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황교안 대행의 빅지수 지난주에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까지는 그랬고 이번 주에 지수에 영향을 줄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특검 연장을 거부를 했죠. 그리고 헌재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민주당 경선 주자들 첫 라디오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런 굵직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지금 SBS 빅지수에도 이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화요일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린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제 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과 특검법 연장 법안 처리를 주장을 하고 나섰죠. 오늘 야4당 지도부가 이걸 논의하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화기애애하던 회담 분위기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꺼낸 문재인 책임론에 얼어붙었습니다. 황교안 총리부터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했는데 문 전 대표가 이를 걷어차 지금의 특검 연장 무산 사태를 불렀단 겁니다. 모 대통령 후보는 혁명적 상황 청소 운운하면서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발끈했고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특정 대선 주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로 남 탓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남 탓이 아닙니다. 자기 탓입니다. 얼굴까지 붉히며 4당이 합의한 특검 연장 법안 직권상정 요청은 무산됐습니다. 야4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갔지만 정 의장은 거부했습니다.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고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도 없을 거란 겁니다. 황교안 대행 탄핵 추진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른정당의 불참에 이어 탄핵을 먼저 제안한 국민의당이 국정 공백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여야는 다만 다음 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결사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황 대행 탄핵과 특검 연장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를 비롯해서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단체 회원들의 생일 축하 응원 편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답신을 비서진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생일 축하 편지나 선물이 오면은 참모진을 통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3.1절을 맞아서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지의 뜻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문재인, 안희정 두 야권 주자를 한데 묶어서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강성 보수층을 결집하면서 출마 선언에 앞서서 몸풀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을 겨눠 원색적인 표현으로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2등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년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대법원 판결이 남아 대선 출마가 어렵지 않겠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3%에 불과하다는 지적엔 숨겨진 보수 표심이 많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야. 지금 여론조사는 광적인 지지계층만 응답하는 여론조사예요. 강성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며 대선 주자로 나설 채비를 하는 걸로 읽혔습니다. 홍 지사는 앞서 자유한국당 임영진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 지사의 당원권 회복과 대권 등판을 지원할 거란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홍 지사와 자유한국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인두겁을 썼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닌데 수양조차 안 된 홍 지사를 대선 주자로 모시려는 자유한국당은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경영 기자, 뭐 이쯤 되면은 홍준표 지사 출마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발언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라던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치적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는 영남 지역을 돌면서 강연 정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대권 몸풀기 아니냐는 거죠. 네. 그 보수 진영에서는 홍 지사만큼 전투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가 어려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홍 지사는 그 탄핵 결정,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입장을 나타낼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출마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 뭐 정치적인 전투력 하면은 홍준표 지사 그렇죠. 남부럽지가 않았죠. 자, 바른정당 얘기로 넘어가면은 유승민 의원이 정은찬 전 총리를 만났더라고요. 아마 경제가 고리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 손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 유승민 의원이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와 함께 경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 세 명 다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경제 정의를 추구했다라는 공통점이 그렇죠. 있죠. 유 의원은 오늘 기자들한테 협력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이 두 분이 바른정당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가치를 고리로 한 연대랄까요? 여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정운찬 두 인물이 바른정당 가는 건 지금으로선 그렇게 쉽진 않은 일 같죠? 그렇죠. 예. 잘 들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확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강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장수 주중 대사는 중국 관영 매체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가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받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로 예정됐던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와의 인터뷰를 어제 저녁 전격 취소했습니다. 취재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주중 대사관은 사드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손님 집에 간다고 해서 하루 전에 취소하는 건 조금 예의 안 맞겠지요. 관영 CCTV도 사드 배치를 매시간 주요 뉴스로 다루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中国人恐怕无法容忍像乐天这样的韩国企业一边赚着中国人的钱，一边却做着伤害中国国家利益的事。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는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간 단교에 준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자매진 환구시보는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 한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부추겼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해 4월 베이징 도심의 롯데마트 점포가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우리 돈 75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那可以考虑一下这方面的事情，那可能考虑会不来了。 한반도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면서 이를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전방위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오는 5월 말 시작하는 초고화질 UHD 본방송을 앞두고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오늘 본격적인 UHD 시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SBS는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1시간, 주말에는 낮 시간대에 UHD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초고화질 프로그램을 각각 방송합니다. UHD 방송은 서울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년 평창올림픽에 맞춰 강원도와 전국 광역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SBS 문화재단은 오늘 정기 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BS 문화재단은 올해 국가 미래의제, 미디어, 문화예술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38억 7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암학술장학재단도 이사회를 열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국내 박사과정 학생 180명에게 8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이 승률 94.3%라는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초유의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천하무적 우리은행의 원동력을 김영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 시즌 2차례 10연승 이상의 최소 경기 정규리그 우승. 거침없이 질주 중인 우리은행 선수들은 경기가 없는 날에도 뛰고 또 뜁니다. 4년 연속 꼴찌였던 우리은행은 2012년 위성우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180도 달라졌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최고의 조직력을 갖췄고 모든 선수가 해결사가 됐습니다. 끝까지 하는 끈기나 이런 악이나 깡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주문하셨어요.
승리와 우승이 익숙해졌고 챔피언전 정상에 오른 날 코칭 스태프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전통도 생겼습니다. 가끔씩 정말 세게 밟을 때는 약간 목숨 위협을 받는 정도로 겁날 때는 있는데 한 해 한 번이라도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해라. 올 시즌엔 최고 용병 존스까지 합류하며 더욱 높이 날고 있습니다. 현재 31승 2패로 남은 2경기를 이기며 8년 전 신한은행이 작성한 기록 경신은 물론 한국 프로스포츠 전 종목을 통틀어 최고 승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경이적인 대기록과 5년 연속 통합 우승을 위해 선수들은 운동화 끈을 더욱 조염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렇게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통합 우승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SBS 검도왕 대회에서 집단 배기 시범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깔끔하게 잘렸는지 집단이 그대로 서 있기도 합니다. (3월의) 첫날인 내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녁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 내륙 지역은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지방 최고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늘만큼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치는 모레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지겠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1도, 대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눈과 비는 모레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후로 주 후반에는 아침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서울 시내에서 나란히 열리는 탄핵 지지와 반대 집회 양쪽 참가자들이 모두 태극기를 든답니다. 태극기는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인 국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흰 바탕은 평화를 뜻하고 빨강과 파랑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집회에 나가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싸워야 할 적은 부패와 갈등이지 평화와 화합이 아니라는 점을 손에 든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